오늘 첫 주 첫 시간 수문학이라는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첫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아주 멋진 댐이 있죠. 이 댐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글렌 캐년 댐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콜로라도 강을 따라 지어진 아치댐입니다. 아치댐. 우리나라에는 아치댐이 없죠. 미국의 아치댐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다른 하나의 아치댐은 후버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댐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근데 보이는 이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포토그라메트릭 메쉬라고 되어 있죠. 이 포토그라메트릭 메쉬는 일종의 3D 모델링 기법입니다. 이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예. 이거는 2D 사진을 여러 장의 2D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3D 피처를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일종의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맛보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많이 강조하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사를 한번 본 적도 있겠는데 7월 달에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거기 보면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나와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 3D 모델링. 그리고 3D 모델링과 이걸 하려면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해야 되겠죠. 이 사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각도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게 3D 모델링을 구축하면은 360도 어느 각도에서든지 이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좋은 사례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수문학이라는 과목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리학은 배웠죠. 수리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천이나 수로를 또는 이제 관로도 되겠어요. 흐르는 물의 어떤 역학적 거동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수문학은 여기 밑에도 정의가 나와 있지만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기와 지표와 지하 그리고 또다시 대기를 통해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순환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것이 수문학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문학을 배우면은 수문학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응용 분야가 홍수 방어나 가뭄, 그리고 수자원 관리, 또 하천 정비나 하천 환경 관리에 적용이 되고요. 홍수 방어나 가뭄을 보면은 홍수나 산사태, 가뭄재해 경감이나 예측, 그리고 올해 홍수 예경보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교량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홍수위 산정을 통한 교량의 높이, 즉 형하고를 산정한다든지 홍수위 산정을 통한 교량의 형하고, 바닥판과 하천 수위와의 간격 산정한다든지, 또 도시에서의 우수관거 설계라든지 배수 시스템 구축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이나 농업 분야에서의 물수지 분석, 또 용수 공급과 발전을 위한 댐 건설의 계획, 또 설계 분야에 활용이 되고요. 또 하천 정비와 하천 환경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하천 정비 분야에서 설계 홍수량이라든지 또는 설계 홍수 위를 산정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또 하천 복원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부분, 또 침식과 퇴적에 의한 하상 지형 변화, 여기에는 수문학과 수리학적인 지식이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 또는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을 평가한다든지, 또 기타 친수 도시 설계, 도시 지역 내 하천을 정비하는 분야에서도 그런 수문학적인 지식이 활용이 된다. 자, 도시 하천 복원의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청계천 복원이죠. 여기 보면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데 일제시대의 청계천의 모습은 어땠을까? 청계천 주변에 이렇게 판자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투기되면서 하천 자체가 거대한 어떤 하수로 쓰이고 있다.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천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수질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청계천이라고, 청계가 맑을 청자에 계곡할 때 계자 아닙니까? 청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마 오염이 심한 상태였을 거다. 그런데다가 유량도 많지 않아서 얼핏 보기에도 실개천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50년대 말이면은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였겠죠. 전쟁 이후에 굉장히 경제도 허약하고
기술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이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하수에 대한 처리, 또 유량을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덮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천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복개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복개해서 상부를 도로로 쓰고 그 높이에는 고가도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교통 인프라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쓰게 되면은 청계천이라는 지명만 남아있을 뿐이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여기 하천이 있었던 것조차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서 2005년 그 사이에 청계천이 복원이 되죠. 그래서 상판, 청계 고가도로를 헐어내고 상판을 걷어내서 하천으로서의 모습을 복원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유량이 증가하게 된 데는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펌핑수 수를 청계천에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유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계천이 복원이 됐는데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스테이트 캐피탈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도로를 걷어내고요. 도로를 걷어내고 이렇게 원래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는 이제 하천 복원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도시 지역에서 복개된 하천은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개부를 걷어내고 하천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복원해 준다 해서 미국에서는 데일라이팅 사업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복원 사업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청계천에 비해서는 훨씬 자연형으로 자연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모습이 청계천과 비교할 수 있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준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하죠. 미국은
멕시코만을 통해서 플로리다 남부 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허리케인이라는 태풍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이제 태풍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 복구를 하고 하는데 수문학이 활용이 되고요. 또 2011년 서울 도심지에 우면산에서 큰 대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사태가 일어날 당시에 남부순환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반대편에 있던 아파트 단지를 덮치면서 많은 재산 피해를 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산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산 사면에 이와 같은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런 댐을 사방댐이라고 하죠. 모래를 방지하는 댐이다. 모래 사자에다가 모래,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하는 댐이다. 막아주는 댐이다. 해서 사방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방댐을 도시에서 이렇게 보기에 쉽지 않은데,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서울 도심 지역에 사방댐을 지어놨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 번씩 가서 사방댐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지 홍수통제소에 가면은 홍수 상황실이 있는데, 이런 상황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다목적댐, 홍수가 났을 적에 홍수 유입량, 또 저수지 저수위, 또 하류부의 하천 상황, 또 일기예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목적댐의 수문 조작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게 한국수자원공사 상황실의 모습입니다. 또 수문학의 응용 분야로서 여러 가지 구조물의 설계에 활용이 되는데, 이런 댐이라든지 또 댐의 부속 구조물인 여수로의 설계, 여수로는 홍수량을 방류하는 시설물이죠. 댐의 부속 시설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는 대개 15m 이하의 낮은 구조물인데, 이 보에도 4대강 보 같이 좀 규모가 큰 보에는 이런 홍수량을 방류하기 위한 수문이 설치되어 있다. 여수로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래도 홍수 방류를 위한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거라고 하는 거는 하천으로 도로가 횡단할 때
하천으로 도로가 횡단할 때 하천의 연속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천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한 일종의 횡단수로죠. 도로를 횡단하는 수로, 도로 밑으로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언더컷이죠. 도로 밑을 커팅해서 하천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탁 방지막은 구조물이라고까지는 하기 그렇고, 이 플룸이라는 것이 이제 파셜 플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하천의 폭이 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천의 폭이 비교적 작은 소하천, 그러니까 하천의 상류부가 되겠죠. 하천 상류부의 유량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도시배수 시스템 설계에도 수문학의 내용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서울시 배수 시스템의 어떤 개념도인데요. 평상시에는 지표면에서 발생한 유출이 지선관으로 들어가죠. 간선과 지선이 있는데 사람의 몸으로 얘기하면은 간선은 이런 이제 정맥과 동맥 같은 큰 혈관, 지선관은 이제 모세혈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지선관으로 들어갔다가 지선과 지선이 모여서 간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고서 어떤 차집관에 모여 있다가 하수처리장에서 침전을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주 폭우가 내려가지고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은 거꾸로 하천에 있는 물이 역류해서 간선과 지선을 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역류해서 뿜어대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류가 되는 걸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역류 방지 수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는데 이제 이렇게는 들어오지 못하게, 일종의 이제 체크밸브처럼 간단한 역류 방지 수문을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는 닫혀 있을 때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에 우수는 이제 하천의 수위가 낮을 때는 밀고 들어올 수가 있죠.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은 역류할 때는 닫힌 수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올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도 홍수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수문학적인 이론이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런 건 이제 수문학의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겠고, 그러면 수문학이 지표, 대기, 지표, 지하, 대기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물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수문의 순환의 요소들이 있겠죠. 요소들. 먼저 강우가 있죠. 강우. 뭐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강우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자고요. 강우가 내리면은 일정 부분은 침투를 통해서 지표면에서 지하로 침투가 발생하죠. 남은 물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까지 흘러가든가 대부분은 또 하천에 모여서 하천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천은 결국 바다를 만나게 되죠. 강우 침투가 일어나고 지표 유출과 하천 유출이 이루어진다. 지표면으로 침투된 양은 일단 토양 속에 공극을 채우게 되죠. 토양 수분의 형태로 공극을 채우고 계속해서 침투가 들어오면은 일부는 연직 방향으로 침루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직 방향의 깊은 층에서의 침투, 그러니까 지면에서 지하수까지 이 지금 이렇게 비금쳐진 이 면을 지하수 영역이라고 하면은 지표면과 인접한 층에서 일어나는 연직 방향의 흐름은 침투라고 하고 그보다 깊은 층에서 발생하는 흐름은 침루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구분이 돼요. 침투된 물이 지하수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수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지표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중간 유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다로까지 가게 되면은 넓은 바다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이것이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응축이나 응결이 발생해서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입자가 서로 모여서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은 다시 강우로 해서 지면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돌고 도는 거고요. 하나하나가 수문순환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강우가 때로는 눈의 형태로 오기도 하죠. 강설이라고 합니다. 강설. 눈의 형태로 올 때는 지면에 쌓인 눈은 봄철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녹아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높은 산에 쌓인 눈은 1년 내내 녹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만년설, 빙하의 형태로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는 늦은 봄에 기온이 올라가면은 한꺼번에 융설이 일어나서 또 비가 오지 않는데 하천에서 홍수를 발생시키는 융설에 의한 홍수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침수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수문순환의 요소로 다루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수는 강설과 강우로 구분이 되고 이 중에 일부는 침투해서 지표면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증발이나 증산의 형태로 증발은 지표면이나 수표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증산은 공극수, 이 공극수는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후에 이제 옆면 이파리를 통해서 옆면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되는데, 이런 과정을 증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증발산이나 침투 모두 이제 지표면 유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수, 지면에 발생한 강수에서 이런 손실을 뺀 나머지 양을 유효강우라고 하죠. 이 유효강우가 직접 유출에 기여하는 양입니다. 그럼 직접 유출은 뭐냐? 유효강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 유출과 지표면 유출의 합이다. 이 중간 유출은 침투된 양이 지하수에 도달하기 전에 지표면을 통해 발생하는 유출이고, 이 지표 유출은 발생한 강우 중에 침투 손실을 뺀 나머지가 지표면을 통해서 발생하는 양이다. 이 중간 유출과 지표 유출의 합을 우리가 직접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발생하는 흐름은 기저 유출로 얘기를 하고요. 직접 유출과 기저 유출을 합해서 총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유출과 기저 유출은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 유출은 거의 강우가 발생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유출이고, 지하수는 공극을 따라서 천천히 지하까지 이동했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저 유출은 강우가 발생한 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이 지구상의 물의 분포를 보면요, 대부분은 바닷물의 형태로 존재하죠. 97.5%. 그 다음에 빙하나 만년설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1.75% 정도, 지하수와 공국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0.788%,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하천이나 호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0.008%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양이고요. 대기에 존재하는 구름이라든지 대기 중의 수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천수나 호수가 0.008인데 대기에 존재하는 수분은 0.001%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8분의 1 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포션입니다, 사실은. 하천수, 호수의 수량을 다 합한 양의 8분의 1이다. 작지 않은 양이
대기에 존재하고요. 이 양이 일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양을 다 합해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제곱킬로미터, 이거를 읽어보면은 세제곱킬로미터니까 이게 10의 9제곱 미터 3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읽어보면은 약 137.3 경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 이렇게 가면 조까지는, 조 단위까지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데 경 단위는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137 경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지구상의 물수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바다하고 육지와의 면적 비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면적비입니다. 바다의 면적을 한 3억 6,100만 제곱킬로미터, 3억 6,100만 제곱킬로미터. 육지의 면적을 약 1억 5천만. 해서 약 71대 29 정도로 봅니다. 7대 3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구상에 발생한 총 강수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면적비만큼 비슷한 비율이겠죠. 그래서 바다에 떨어진 강수가 약 75%, 육지에 떨어진 강수가 한 25% 정도 해서 한 1대 3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증발량의 비율을 보면은 강수량과 증발량이 발생한 양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요. 바다에서 발생한 양이 한 84%, 육지에서 발생한 양이 한 16% 정도. 이 비율이 차이가 나죠. 강수의 비율하고 증발의 비율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기가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이 과정이 이제 일기가 변화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로 이 균형이 깨어지면은 일기가 더욱 사나워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일기가 더욱 사나워진다. 태풍이 더 크게 발생하고 올여름처럼 폭우가 발생하고 하는 거죠. 올여름에 내린 강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달 동안에 내린 강우가 거의 1년 강수량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 하는 것을 수치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증발과 강수, 숨은 요소 간의 물수지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물을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공 시스템 설계 시간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을 보면요. 2012년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상의 수치가 언급되어 있는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이 매 10년마다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수립이 됐으니까 다음 수립은 이제 2022년 거의 수립할 때가 된 거죠, 새로. 연평균 강수량이 1277.4mm로 공식돼 있고요. 수자원 총량은 이 강수가 전체 국토 면적에 내렸을 때 그 총량은 약 1297억 톤 정도가 된다. 그 중에서 544억 톤은 증발로 손실이 되고 753억 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지하수로 이용하는 양이 37억 톤, 댐 용수로 이용하는 양이 188억 톤, 하천수로 이용하는 양이 108억 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333억 톤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 양이 한 420억 톤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333억 톤은 우리가 이용하는 양인데 유지용수 78억 톤을 제외하고 이거는 직접 취수하는 양이 아니고 하천으로 흘려 보내주는 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취수하지 않고 비소모성 이용량이다 해서 333억 톤 빼기 78억 톤으로 하면은 약 한 255억 톤 정도가 되죠. 255억 톤의 한 30%가 생활용수로 쓰이는 76억 톤, 공업용수가 한 88% 정도 되는 21억 톤, 농업용수가 한 159억 톤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요거 수자원 이용 현황의 시대별 변천을 보면은 1965년도에는 농업용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었죠. 한 88% 정도. 그에 반해서 2015년도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은 152억 톤의 절대량은 늘어났지만은 전체 용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수자원의 이용 총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양은 증가한다. 1960년대에 1100억 톤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한 1323억 톤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 총량이 그렇고요. 이용량은 총량의 증가는 그렇게 확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이용량이 1965년도에 51억 톤에서 1980년에 153억 톤, 90년대 249억 톤,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333억 톤, 2015년도 가장 최근은 372억 톤.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수자원 이용량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수자원 총 이용량 중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생활용수의 비중이 1960년대 4%에서 12%, 17%, 20%로 90년대 초반에 20%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비중은 20%대를 쭉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절대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중은 최근 20%대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88%의 비중에서 지금 41%, 농업용수의 비중이 작아졌죠. 비중은 88%에서 41%대로 작아졌고요. 공업용수의 비중은 전체적인 포션은 8%, 5%, 또 1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엔 다시 6%. 비중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폭이 크질 않아요. 물론 절대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비중은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사이. 유지용수가 1960년대에는 개념조차 없다가 최근에 33%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건 직접 취수하는 양은 아니고 하천에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댐에서 공급을 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유지용수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환경이나 생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면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별 강수량의 분포를 보면은 어디가 많이 옵니까? 남부 해안 지역이 많이 오죠. 그리고 동해안 영동 지역. 공통된 특징은 남부 해안은 태풍이 상륙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고요. 영동 지역은 태풍이 빠져나가는 태풍의 출구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연강 수량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경상 내륙 지역, 낙동강 상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상류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1100mm 이하가 되는. 연강 수량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는 그림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역별로 호우특보의 발령 현황이에요. 호우특보라 하면은 경보, 주의보 이런 거죠.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특보가 어디에서 발령이 많이 됐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발령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연강 수량 상위 지역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은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남부 해안 지역 특보 발령도 자주 발생됩니다. 큰 비가 자주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원 영동 지방 연강 수량은 큰데 그렇다고 해서 특보가 이렇게 자주 발령되진 않아요. 반면에 임진강 하류 지역 연강 수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특보 발령은 잦은 지역이다. 그리고 한강의 중하류 지역 연강 수량에 비해서 특보 발령은 비교적 잦은 편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 서해안 내륙 서해안 지역 중부 서해안 지역 연강 수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특보 발령은 잦은 지역이다 하는 거죠. 제주도는 내륙하고는 완전히 특성이 다르죠. 60회 이상. 제주도는 뭐 연강 수량도 많이 오는 데는 3,000mm 이상 오기도 하니까 호우특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지역이다. 제주도.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다목적 댐 현황. 우리가 수문학, 수자원을 배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수계에 어떤 다목적 댐이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다목적 댐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한강수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 다목적 댐 중에 소양강댐, 충주댐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견학할 기회를 찾아보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갈 수 있으면 한 번씩 가봐라 하는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횡성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바로 밑에 금강수계 대청댐, 용담댐, 보령댐도 있습니다. 작은 댐이지만 또 금강은 아니지만은 금강 권역으로 취급되는 부안댐도 있고요. 그 오른쪽에 낙동강 쪽으로 가면은 안동, 임화, 그리고 합천, 그 밑에 남강, 밀양댐 이렇게 있고요. 섬진강 수계에 섬진강댐, 주암댐이 있고 영산강 수계에는 댐은 없어요. 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죽산보하고 승천보 두 개의 보가 있고 장흥댐은 섬진강 수계하고는 좀 동떨어진 댐인데 섬진강 권역으로 포함되는 댐이에요. 자, 이번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났던 댐이 어떤 댐입니까?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남강댐. 여기 보시면 특징이 뭐죠? 여기에 지리산이 있잖아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횡으로 걸쳐 있다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죠. 장마전선이 이렇게 횡으로 걸쳐 있단 말입니다. 횡으로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요 중부지방에 걸쳐 있다가 또 남부지방에 걸쳐 있다가 중부, 남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리산이라는 산지의 지형에 부딪히게 되면은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많은 강우를 내릴 때가 있어요. 올해가 그럴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용담, 섬진강, 합천, 남강 이런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렸죠.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홍수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하는 거고. 자, 이래서 수문학에 대한 학과목 소개는 뭐 개략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끝으로 이 학과목에 대한 질문과 건의사항, 코멘트가 있을 때는 휴대폰, 이메일,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도 좋고요. 조교를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단체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하이드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단체방인데, 이 단체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여러 번 전 수공학 관련 시사 정보 공유하고요. 또 뭐 시사 정보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공유. 그 다음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만남의 가치가 소중한 시기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어떤 이제 대면이라든지 이제 또 뭐 번개 모임 이런 걸 이제 공지해서 좀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현장 이제 기술 견학, 이거는 학과 차원의 견학은 아니고 이제 수공학 관련 현장입니다. 분야 위주로 이런 거 있을 때 공지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이드로 아카데미아를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학과목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부여할까 고민을 하다가 100점 만점에 약 0.5점 정도.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때로는 0.1점 차이로 A와 B 또 플러스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0.5점이면은 뭐 아주 작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부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9월 11일이죠. 금요일까지 가입하면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금요일 이후에 가입하면은 가점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주 첫 시간 수문학 교과목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